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요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를 잇는 농인의 자녀들의 모임, 농인의 자녀는 코다라고 하는데요. Children of Deaf들의 줄임말로 청각장애인의 자녀, 그러니까 농인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코다들의 모임인 코다코리아의 대표인 이길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일 낮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행사 소개에 앞서서 저희의 단체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다코리아는 이 코다들의 모임이자 네트워크로서 이 농인 부모로부터 수어와 농문화를 습득하고 성사회로부터 이 음성 언어와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일컫는 말이 바로 코다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코다의 삶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다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곤 있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코다가 호명되거나 코다를 위한 정책이 존재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직 한국 사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어떤 보육이나 교육, 돌봄 등의 어떤 법률 및 정책에서도 아직 호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 코다들의 모임이자 네트워크인 코다코리아는 이런 농사회와 청사회에서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을 겪으면서 영케어러이자 다문화적인 존재로 자라는 이 코다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언어화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담론, 정책, 운동적 대안이 무엇인지 이번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한번 도출해내보고자 합니다. 저희 실태조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코다 실태조사의 의미, 그리고 내용, 결과를 공유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들으시면 누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코다는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아마 힌트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존재인 코다를 아마 오늘 만나보시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으로 오늘의 보고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크게 2부로 구성이 됩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50분간 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황지성 연구자의 이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10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가 11시 10분부터 30분간 2명의 토론자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자로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대표이자 책 돌봄과 인권, 그리고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쓰신 김영옥 작가님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상임대표이자 전 장애여성공감의 대표였던 박기명희 대표님께서 오늘 토론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는 이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10분, 20분간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분들 혹시 질문이 있다면 같이 혹은 의견이 있다면 혹은 같이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으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코다코리아를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코다 당사자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부모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농인분들도 오셨고 연구자 분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농인과 코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계시는 파트너 단체분들도 오셨고 여성장애인 운동단체, 그리고 또 이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해주고 계시는 브라이언 이펙트와 그리고 다음세대재단 등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코다가 누구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인 코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이 처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 될 이번 실태 조사는 코다코리아의 운영위원이자 코다 당사자이고 또 여성학과 장애학 연구자인 황지성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실 텐데요. 황지성 발표자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혹시 QR코드 준비가 됐나요? 네,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앞에 그 연구보고서 두꺼운 걸 드렸는데요. 아마 내용이 조금 깊고 분량이 많아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읽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집에 가서 숙제하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심히 밑줄 치면서 읽어보시라고 저희가 일단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고요. 오늘 행사 자료, 발표 자료 저희가 PPT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프린트를 하지 못해서 문자가 너무 소요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것을 혹시 원하시면 오늘 저희가 PPT를 띄울 텐데 혹시 그 PPT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핸드폰이나 이렇게 컴퓨터나 가지고 계시는 패드 등으로 이 QR코드 이용해서 발표 자료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오늘의 발표를 맡아주실 황지성 연구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풀고 여기 시계가 없죠. 네, 이 연구조사의 배경은 앞에서 이제 사회자님이 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좀 양이 좀 많고 이게 진짜 좀 다방면의 조심하세요. 엑시트 누르셔야 돼요. 네. 다방면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에 놓인 존재들 이라고 이제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방면에 어떤 걸쳐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제 영역별로 젠더 이주 다양한 그걸 이제 좀 아우르고 있어서 내용은 좀 많긴 한데 빠르게 해서 발표를 최대한 빠르게 마치고 오늘 저희 훌륭한 존경하는 토론자님들의 의견과 토론을 많이 또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또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PPT가 뒤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읽어달라고는 하시더라고요. 통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내용을 아무튼 좀 차분하게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빠르게 쳐주세요. 네, 연구 목적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코로나나 아니면 돌봄 이런 거 관련해서 위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전후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관련한 어떤 운동이나 정책이 많이 확장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돌봄 제도도 그 방문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이미 확장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왜 이 어떤 코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어디서도 좀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을까가 이제 어떤 좀 저희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그 이유를 좀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어떤 장애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2000년대 전후에 이제 장애인 운동 혹은 이제 최근에 장애학 관련해서 이제 번역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장애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많이 익숙하실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통적으로 장애인 운동에서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좀 별개의 집단, 그러니까 이분할
이분화된 좀 집단으로 놓고,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이라는 어떤 보편적 집단이 그 신체적 손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떤 사회적인 차별과 장벽에 의해서 어떤 장애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 손상 그 자체는 의존 어떤 취약성이 아니고 어떤 취약성을 좀 거부해요. 그런 좀 운동의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어떤 그 장애 운동원에서 돌봄 노동, 그러니까 뭐 장애 운동이 뭐 탈시설화 얘기를 하지만 그 시설화가 어떤 가족 돌봄의 부담 때문에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농인의 의사소통 부재 문제도, 그러니까 농인의 어떤 의사소통이 가장 이제 중요한 권리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 부재 문제가 많이 얘기를 되지만 이 어떤 제도에 되게 많은 사각지대 속에서 가족인 코다가 얼마만큼 이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의사소통 권리를 얘기하시는 쪽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가로치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페미니즘이나 돌봄 관련한 분야에서는 어떤 여성, 그러니까 가족,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여성의 어떤 돌봄 부담이, 그러니까 돌봄을 전가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핵심적인 이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엇나가고 있는 지금 그 형국이라고 좀 보이는데, 근데 이제 페미니즘은 이제 어떤 돌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돌봄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취약한 의존하는 어떤 존재의 정치사회적 구성, 특히 이제 그 의존자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뭐 시설화나 여러 가지 폭력 상황에 놓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장애 여성이 피돌봄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봄자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장애 중심적인 페미니즘 안에서 좀 얘기가 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어떤 문헌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장애인 그리고 돌봄의 문제가 같이 좀 교차적으로 횡단하면서 얘기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런 속에서 호다의 문제도 좀 얘기가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영케어러라고 해서 요즘 이런 책들 이제 나왔는데, 영케어 뭐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한국 책인데 뭐 영케어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같은 거죠. 이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돌봄 제공을 가족의 어떤 주로 이제 부모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의 이제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이런 영케어러 청년 돌봄자 집단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 영케어러 문제는 이슈가 되면서 되게 단발적으로 어떻게 영케어를 이제 지원을 할까가 이제 되게 정부 정책에서 조금씩 뭐 나온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그 가족 중심적인 그리고 자녀적인 복지 체계가 낳은 되게 오래된 사실 문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라고 분석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2000년대 전후로 이제 복지 체계가 좀 제도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무현 재단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비로소 이제 복지 체계가 좀 실질적 실효성을 가지고 이제 좀 제도가 확장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 얘기인즉슨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복지는 오로지 가족, 그리고 이게 지금 좀 페미니즘 쪽에서는 오로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가족과 시설은 상호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아니면 시설에게 그러니까 계속 이 가족의 돌봄이
돌봄이 그러니까 온전히 전가된 그 역사 동안 장애인들은 계속 시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중심성, 시설 중심성이 지금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반세기 정도 그 체계가 구축되어 왔고 2000년대에 이제 뭐 비로소 복지제도나 이런 게 이제 생겨났지만 네, 이 오랜 어떤 가족 중심적 복지 체계, 그다음에 그 자녀적인 복지 체계를 사실 깨지 못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좀 한계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영케어러의 등장은 사실 이런 이제 한국의 본질적인 복지 체계가 낳은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인과 장애인의 이제 인권보장 상황을 좀 또 이제 연구들의 이제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전후로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복지 체계가 이제 확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 운동도 이제 등장하고 장애인 인권 관련 이제 법제도가 비로소 이제 수립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장애인 인권 보장의 역사가 매우 짧고 그다음에 뭐 IMF 경제 위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중심적이고 시장 중심적, 그 플러스 가족 중심적이죠. 이런 이제 복지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농인과 장애인에게 이제 가족의 돌봄이 전가되고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여전히 가족의 많은 경우 전가되고 또 많은 경우는 시설화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주 다문화가 여기서 왜 들어왔을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주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의 어떤 이제 범주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등록 이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과적 특성이나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상당히 그들이 하는 노동이 한국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힘든 노동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동자들이 했던 그런 기피하는 이제 노동들을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해왔고,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상당히 장애인이 많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을 꾸리고 가족을 구성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추세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거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전후로 이주민 안에서 농인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주민 안에 있는 그 코다를 되게 어렵게 수소문하여 이 미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 쪽 실태를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의 이주민 정책이 그 결혼인 인자,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오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이겠죠. 네. 결혼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이제 국적을 부여하고, 뭐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국적이 있는 사람한테만 장애인 혜택이나 뭐 장애인 등급 같은 게 가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미등록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이제 제도적 지원을 바랄 수가 없는, 뭐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 자체가 힘든 상황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다들 뭐 뉴스나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의 차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장애인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더 이제 겪는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연구는 농민 농문화 안에 소속된 농인들의 농인 부모를 가진
이제 청인 자녀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농과 농문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러니까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는 다들 아시죠? 농인은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농인 청각장애인 이 안에서 그러면 모든 농인들은 다 수어를 사용하고 완전히 청력이 거의 그러니까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차이들이 사실 있고 그러니까 수어 구사 능력도 사실 천차만별인 것이고 그러니까 농인 청인의 이분법적 구분은 가능한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분법적 구분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되게 다양한 신체적인 기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장애인 범주에 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되게 다양한 존재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냐 자르는 문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예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실제로 농인 안에서 그러니까 농인과 청인 사이에 다양한 청력 기능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이런 이분법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어떤 정상 중심주의, 음성 중심주의, 우생학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농인과 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되게 이분화되는 집단이고 되게 위계가 있는 집단이라고 구축해온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농문화가 그러니까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 일반도 그렇고 농문화와 농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속되어 올 수밖에 없는 이 역사 역시 존재했다. 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를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이 농부모들 포다의 삶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떤 이런 수어 문제나 어떤 농문화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좀 관점에서 그 농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기 모순적인 지점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하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 인터뷰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관점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제가 채택한 관점은 교차적 농장애학 관점이라고 하는 이제 장애학이 이제 꽤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농학과 장애학이 좀 분리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농인과 장애인은 같은 이제 장애인으로서 어떤 정상 중심주의와 병리와 권력에 의해서 비정상으로 낙인 찍힌 어떤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농인들은 그 음성 중심주의 이것과 어떤 싸워 나가면서 되게 수어와 이 음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단일 정체성 그러니까 결속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속력과 어떤 단일한 어떤 우리는 하나의 농문화 이런 이제 걸 이제 좀 지속해온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차적 농장애학 관점에서는 농학이 그런 좀 단일 정체성 모델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농인 안에서 신체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수어를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수어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수어를 배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 심지어 발달장애를 가진 농민은 농민인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좀 이제 아직 그 농문화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사실 깊이 있게 지금 탐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운동은 이게 언어와 어떤 음성 중심주의가 어떤 정상화에 대한 권력, 그러니까
정상화, 어떤 규범, 장애를 만드는 규범인 것인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인성 중심주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 비판이 교차적 노동장애학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 영역이 좀 교차해서 나갈 때 어떤 이 되게 기존의 인간 개념으로 상상된 것의 협소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도 하고, 또한 노동장애학 관점 모두 이제 농인 혹은 장애인이 되게 보편적인 어떤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장애인, 농인 안에 여성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도 있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또 농인, 장애인 안에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또 아이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되게 다양한 어떤 차이들을 교차하는 이제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이 관점으로 해서 이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11명의 농부모를, 그러니까 제1 언어를 수어를 사용하는 농부모를 청인 자녀에 대한 신체 면접 조사를 진행했고요. 농부모는 1930년대부터 70년대생까지이고 그 첩보다는 19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모두 성인입니다. 그래서 남성 5명, 여성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미등록 이주민 가족 1명,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 가족 1명, 이게 많은 사례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도 되게 어렵게 찾은 사례여서 수소문해서 찾은 사례이고, 이 이주민 쪽에 이제 코다가 있어서 아직 아동이고 이래서 좀 많이 접근을 하지는 이번에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부모들 같은 경우 이제 제1 언어가 수어를 사용하지만 보세요. 무학에서부터 농학교 중퇴 졸업 혹은 일반학교 중퇴 이런 이제 다양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어의 능숙함이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농부모, 그러니까 남녀를 다 막론하고 농부모 모두 저임금 비정규 육체노동 종사 경험이 있다라는 이런 좀 대략적인 배경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석이 지금 처음에는 이제 농부모, 그러니까 코다의 시각에서 본 코다가 이야기하는 농부모의 삶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다를 얘기할 건데요. 이제 이 농부모의 농인이 어떤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놓여있고 왜 그들이 취약해지는가, 사회문화적으로 왜 더 취약해지고 그것이 이제 가족의 어떤 돌봄으로 이어지는지 이 맥락을 좀 보려면은 농부모의 삶을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농부모들은 보통 이제 청인 가족 안에서 태어나죠. 이제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지만 농인의 어떤 뭐 80% 90% 이상은 다 청인 부모에서 태어나는 이런 이제 통계들이 이제 쭉쭉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농인 부모의 또 자녀의 80% 이상이 다 청인 코다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청인 가족 안에서 이 농자녀에 대한 이제 돌봄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하나도 없고 다 이제 가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심적인 어떤 복지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이 농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농인의 어떤 모든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인 것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농인 부모들은 원가족 안에서 1차적으로 그 어떤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이제 그 부정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므로 한 사례들만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족 안에서의 이제 소외의 부분을 이제 이 코다들이 이제 말을 한 건데요. 친척들, 그러니까 원가족, 부모님의 원가족이죠. 원가족들이 이 코다에게 아무런 조언을 안 해줬다. 어디서 도움받고 이런 건 없다. 뭐 가족들이 농에 대해서 코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다 아이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조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언을 듣고 길을 안내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원가족 안에서의 소외가 지금 이게 코다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 가족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부모는 어떤 농인 가족을 먼저 이제 겪은 사람들로서 이제 포다랑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농인이 가족 안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좀 없는 존재 취급되니까 이게 포다한테 이게 전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 및 생존권에서의 이제 제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농학교는 모든 농인들에게 농문화의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농학교에 잘 제대로 가서 어떤 농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렸을 때 발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농문화, 그러니까 농인 교육에 대한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일반 비장의 아동들도 막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교육 뭐 의무교육 이런 것도 되게 초등학교 이상의 어떤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장애인들이 1차적으로 배제되죠. 의무교육에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인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농학교에 늦게 들어가거나 그렇게 늦게 입학했다는 거는 발달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립학교 안에서 이제 강제노역 이런 것이 뭐 지금도 뭐 강제노역까지는 아니지만 뭐 성폭력 뭐 다양한 뭐 비리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설 비리 이런 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농부모 세대에서는 이런 학교에서의 비리가 더 심했겠죠. 강제노역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학교 다 그만두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인 안에서도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 더더욱 교육에서 배제가 됩니다. 남아선거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인이 이래서 이제 다 같은 농인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만큼 많이 배제됐다라는 것은 더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식모, 미식공장 이제 이런 게 이제 여성 농민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70, 80년대 이제 비장의 여성, 가난한 여성들의 경험하고도 되게 많이 겹쳐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농인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보편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 더해 저임금의 육체노동,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의사소통 지원 부재, 뭐 이런 이제 많은 위험과 차별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의 경우에도 구걸, 풀빵, 장사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구걸 이게 장애인 운동에서도 80년대, 90년대 장애인들 불법 노점상 해가지고 막 분신 자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농인들은 티가 안 나잖아요. 신체적으로. 근데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80년대, 90년대 농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볼펜 장사라고 이게 비장애인들 사무실 가서 볼펜 이렇게 내밀면 약간 이제 구걸 같은 거죠, 사실. 그런 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교육권 관련한 것인데 여기 어머니 얘기들이 지금 다 뭐 엄마는 충남 홍성에서 자라셨는데 학교는 모함이시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미식일을 하셨고 10살 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농인 안에서 어떤 좀 여성들이 더 부학이나 어떤 노동 경험이 더 많다는 것 하고요. 노동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도 일종의 구걸 같은 거 하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청인들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볼펜 같은 거 파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풀빵 장사를 하려고 기계도 샀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농인들이 이렇게 모든 원가족에서부터 교육, 노동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어떤 청문화 완전히 분리와 이제 고립이 있기 때문에 농문화는 농민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의 터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뭉치고 그 자긍심은 동시에 모순적으로 어떤 청인 사회에서의 고립과 소외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어떤 이제 이런 모순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회 안에서 농인들의 고립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농인 안에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남녀가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미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사기 피해, 행복팀 사건 여기 있는 농인분들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저희 인터뷰 참여
사연자님도 부모님이 이제 행복팀 사건 피해자, 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있으시고요. 뭐 행복팀이 아니라도 여기 교회, 농인교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희 아빠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어떤 목사가 다단계 사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빨간 딱지 붙고, 근데 이 집은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결국 사기 사건 때문에. 이게 이런 어떤 고립과 이런 소외로 인한 피해가 사실 이게 이제 성인 사회에서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행복팀 사건이 좀 되게 예외적으로 크게 알려진 것이고 거의 이제 사건화되지 않고 되게 한다는 고립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결도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같은 경우, 이주민이면서 이제 농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한국의 원주민 농민들이 이렇게 지금 고립과 여러 가지 차별을 겪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주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다중적으로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이고 이제 농민인 이 농부모는 장애 공주가 이제 일단 없어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회보장체계, 뭐 장애연금 이런 거 하나도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농인과 결혼한 이주민 가정이 한 가정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장애 등록도 받았고 그 어머니가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되기도 했어요. 자녀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국의 장애인 운동이 열심히 그 폐지 촉구한 부양 원칙이 그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똑같이.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 어떤 그 결혼이민 가정의 문제는 가정폭력 문제거든요.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요 케이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농민이신 거죠. 아빠가 일자리에서 미등록이지만 계약을 하자 해서 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정식적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 둘 다 실업 상태, 장기 실업 상태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재 갓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바를 해서 지금 부모님 생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코다에 이제 이런 농부모들의 농민들의 어떤 이 취약성이 어떻게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더욱 심화됐는지 이제 이것이 어떤 이 사회적인 지원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가족에게 돌아가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볼 것인데요. 왜 저희는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했는가? 보통 이제 농인들이 필요한 건 통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의사소통 지원 자체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의사소통 지원을 포함한 그 농부모에 대한 지원은 그 관계성하고 총체성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단지 통역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또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나 그러니까 수어통역 제도가 생긴 이유가 이게 지금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도 그렇고 수어통역 서비스도 그렇고 제도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게 다 가족한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농인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권리가 이제 2000년대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활동보조 다 비슷해요. 그렇죠? 다 제도화된 시기가 다 비슷비슷 2000년대인 건데 그 얘기인즉슨 저희 지금 이 연구 대상이 된 그 농부모들이 그러니까 코다들이 다 2000년대 전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화되기 이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통역 서비스, 수어 통역을 제도를 대신해서 이게 가족한테 이제 전가가 된 역사가 있고,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생겼지만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뭐 이미 많이 해서 더 붙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성인이 된 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도화가 됐지만 별로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다들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런 이제 집 넘어가는 문제를 초등학생짜리가 통역을 해서 막 집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이런 통역을 해도 아무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냥 가족이 하는 거 그냥 당연히 그냥 저 농인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 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일로 여기고 다 방관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통적인 경험인 것이고요. 그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무나 자연화된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젠더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여성에게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하는 하찮은, 무급으로 해야 되는 하찮은 일로 간주되어 온 오랜 역사가 있죠. 근데 그것이 코다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다 내부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수어 통역 등 농부모에 대한 돌봄이 더 당연하게 간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여성의 일로 전가하고 같이 절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이 농인의 어떤 언어 관리, 의사소통 관리, 장애인 활동 부족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수어 통역사들이 다 저임금의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활동 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수어 통역은 그나마 뭔가 좀 전문화된 직종이라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저임금의 여성화된 젠더화된 노동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이 수어 통역의 양과질을 떨어뜨리고 계속 지금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 형제들만 있는 이 집 같은 경우는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남자 형제들이 다 모두 제1 언어가 수어가 아닌, 그러니까 부모 돌봄을 안 했다는 것이죠. 고1 때부터 고3까지 통역을 하긴 했는데 저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접점도 없고 통역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남성들과 여성들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학교에서 학업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통역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들은 그래 공부해라 이런 약간 젠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수어 통역 서비스가 지금 양적인 질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영어와 방글라데시 언어가 위상이 다른 것처럼 이게 수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위상이 한국에서 낮기 때문에 이 수어 통역사와 그러니까 수어 통역사는 대부분 성인이죠. 수어 통역사와 이 농인 간에 위계가 발생하면서 통역이 안 되는, 통역이 부재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 수지 한국어라고 해서 아시죠? 그 한국말 문법으로 하는 이제 어떤 손짓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어 통역이 양적으로 아무리 확장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안 되면 양적으로 확장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요즘에 수어 통역이 많이 되지만 이게 청인들은 거의 다 모르죠. 수어 통역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 수어 통역을 보는 농인들은 정작 이걸 모른다는 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코다들이 지금도 막 뉴스 보면서 계속 드라마 보면서 계속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통역해주고 있다는 집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방송 통역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수어 통역 현장에서 좀 청인 중심적으로 음성 언어 중심적으로 통역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또 되게 있고 이게 이제 또 코다의 돌봄 부담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계속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제도가
확장이 됐지만 그것이 이게 뭐랄까 시장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전문화라는 미명으로 젠더, 나이, 장애 이런 것들 다 분절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절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고 때로 돌봄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분절된 서비스들 때문에 어디에도 지금 소속되지 못하고 이 사이들을 횡단하는 지금 농민들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고 있다는 이 것이고 이게 이제 또 토하나의 돌봄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농민들이 병원 갈 때 서비스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이 가서 외래 진료가 있는 거 아니죠? 병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입원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의사 회진 돌 때도 통역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장기간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를 썼는데 가족 돌봄 휴가가 또 무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담이 지금 계속 이제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계속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지금 그 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어디에서도 좀 메꾸려고 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인 것이고요. 이 또 그러니까 농인이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이제 어머니 이제 이 코다 같은 경우 얘기를 보면은 처음에 초기 치매가 왔을 때 기관을 다 돌았대요. 근데 초기 치매는 모여서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단기 보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근데 농인 치매 환자를 받지를 않아. 농인 치매 환자뿐 아니라 노인들을 받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 있었지. 죽는 줄 알았지. 회사에서 집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돌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농인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체장애인이면서 노인이고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요양기관에서 근데 이게 지금 제도 그러니까 요양기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노인 요양에 대해서 되게 잔여적이고 시장 중심적으로 지금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제도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젠더 폭력. 이 사례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혼 이주 여성인데 출신국에서 농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농민 남성과 결혼한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하고 이 코다는 10살 무렵에 이제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농인 아버지가 한국 수어를 구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무학인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한국 같은 발전 국가에서 농인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국 농민이 무학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한국 수어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홈사인 이런 걸 사용해요. 외국에서 농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정폭력이 발생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외부의 도움 요청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은 장기적으로 피해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코다가 19세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응급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직접 가서 그러니까 이 코다도 피해자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경찰서에 동행해서 경찰서가 통역을 안 제공하니까 자기가 이제 통역까지 한 이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젠더 폭력, 그러니까 이거
젠더폭력 피해 지원 제도는 좀 복지제도랑 좀 또 다른 어떤 영역인데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2000년대 전후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장애인 혹은 이주민 이런 이제 좀 되게 고차적인 주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에도 지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다들이 이런 이제 일들을 어떤 제도의 부재, 어떤 인식의 부재 속에서 어떤 공통적인 이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다들은 자신의 문제를 특수한 개인의 운명으로 여기고 성장을 해왔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고 이를 어떻게 뭐 언어하거나 공유할 기회가 전혀 부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는 이렇게 어린 포다들이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이 포다에게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위치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죠. 심지어 뭐 무관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코다는 비장애인이지만 농문화의 일원이고 코다가 농문화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고 불쌍한 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저희 연구 사례에서 되게 특징적인 것은 이 여성들이 더 많이 이제 돌봄 노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성들, 그래서 이제 여성 포다들이 더 많이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자기 경험을 자기 정체성과 직업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모든 여기 면접자들 모두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 어떤 돌봄을 하거나 경찰, 어떤 어려운 부정의함을 어떤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거나 농학교사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경험을 살리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을 결국 선택했고 했다는 것은 자기가 되게 이 취약성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되게 의존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를 고립시키는 사회의 부정의와 위기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제도의 일환이 돼서 내가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 내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지금 취약성 때문에 고립되는 사람들이 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고민, 의지의 실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또 포다의 경험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음성중심주의뿐 아니라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젠더, 국적, 인종, 계급, 나이 등의 다양한 어떤 사회적 위계와 부정의한 구조 속에서 사실 여러 경계들을 횡단해야 되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어려움이 배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결론은 지금 음성중심주의가 이게 정상중심주의, 젠더, 계급, 인종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범이자 정상화 권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인권의 개념과 권리보장 제도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게 지금 호다의 돌봄 노동이어서 이걸 주요하게 이제 본 연구여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처음에 토론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원고에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농인이나 장애인이 어떤 이렇게 뭐 인권의 개념, 어떤 권리보장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는 게 농인과 장애인이 그래서 다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코다는 돌봄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보장 제도가 생겨도 농인과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취약성이
뭐 혈연 가족이 짊어져야 될 운명이 아니라 이 되게 다양성, 그다음에 포다들이 돌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돌봄을 한다는 게 어떤 뭐 포다들의 경력 단절이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이제 포다의 고립이나 어떤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차성을 기반한 어떤 제도들의 재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주민과 원주민 농문화가 소수자 문화와 언어 정치학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농인들이 지금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주민들의 현실하고 상당히 흡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통역의 문제나 어떤 소수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저는 같이 뭔가 좀 이게 같이 횡단하는 좀 고민이 앞으로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지금 이 수어가 제1언어가 아닌 다양한 이제 농인들,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다른 어떤 지금 경험들, 그다음에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대한 노력,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이제 포다가 이제 개인의 경험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실 시민사회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 저희 연구를 지원한 다음 세대재단과 브라이언 임팩트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런 지원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좀 이런 포다들의 어떤 고립감이나 이런 게 훨씬 완화되고 좀 같이 포다가 사회 변화의 주체와 동료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이 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깊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로 요약해서 정리해주신 황지성 연구자님 감사합니다. 아까 읽어주신 내용 중에서 이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이 발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인 부모님과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돌본 삶과 자신의 역사를 언어화하고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상호 의존 및 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포다가 동질성을 획득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 포다들의 모임이자 포다들의 네트워크인 포다코리아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포다 실태조사의 토론자로 이 한국 사회의 돌봄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계속해서 던져오셨던 김명호 오키살롱 행위연구소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상임 대표이자 전 장애여성 공감의 대표셨던 박희명희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포다가 이 농인의 자녀, 그러니까 돌봄 통역을 수행하고 통역 돌봄을 수행하고 장애인의 자녀, 어떤 불쌍한 장애인의 자녀로서 그동안 소개가 되었다면 저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포다를 굉장히 다층적인 존재로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다를 이 장애인의 자녀이자 동시에 돌봄을 수행하고 또 동시에 돌봄을 받는 존재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서 이 코다 실태 조사의 자문을 맡아주기도 하셨던 김영옥 선생님께는 저희가 이 돌봄을 수행하고 또 돌봄을 받는 이 코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이자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 장애인 운동을 해오셨던 박기념이 대표님께는 이 기존의 장애 운동과 그리고 농운동 그리고 코다 운동이 어떻게 만나서 함께 가야 할지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가 이 코다의 복합적인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첫 단추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와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희 발표회가 학술대회가 아닌 만큼 저희가 좀 이 학술적인 면과 동시에 연구와 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다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농인 당사자 그리고 코다와 농인과 함께하는 청인 당사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럼 코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럼 코다들이 이 운동을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농인이자 청인으로서 어떻게 함께 이 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영옥 대표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다의 삶에 대해서,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판문한 역사가 너무 짧은데 자문을 부탁받아서 이야기를 나눈 그때부터 아마 다음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아무 일치대가 아니지만 토론자의 자리로 와서 앉아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숙이 포괄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감히 말을 하나? 뭐 이런 전하는데 저함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돌봄의 맥락에서 또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어떤 의제를 제안했을 때 그 의제를 잘 경청하고 나는 나의 그동안의 경험치를 토대로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말을 보태는 것도 사실은 언어의 돌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코다의 정체성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는 다문화 정체성에 빗대어서 코다의 삶의 방식 혹은 코다가 부여받은 역할, 코다의 어떤 동요하는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그 결혼이지 여성 인권 단체에서 오랜 시간 결혼이지 여성들의 어떤 인권 혹은 시민권에 관해서 논의하고 또 활동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혹은 지금도 저희가 주창한 것은 결혼이지 여성은 예를 들어서 출신국에서 뿌리가 뽑혀서 유입국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래서 정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두 곳 모두의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뿌리를 갖고 그 뿌리를 뽑았다는 표현, 뽑혔다는 표현이 아니라 뿌리를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두 문화 사이에서 탁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지는 번역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결혼이지 여성을
일종의 다문화 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이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여러 방식으로 동행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오늘 이제 그 코다의 실태 조사를 들으면서 저희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코다는 어떤 번역 통역자 내지는 매개자, 그러니까 문화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가, 통역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식의 통역이 크게 봐서 이 농문화와 청문화 사이에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통역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통역이 곧 번역이 되고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농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 문화 사이에 어떤 매개 혹은 번역 혹은 다리 잇기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토다다라고 이해를 잘 하려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정말 작은 따옴표죠. 우리가 농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 문화 사이의 매개자인 코다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농인들이 농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코다들이 어떤 방식으로 농문화를 전달해야 왜곡 없이, 그렇죠? 말하자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코다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는 질문은, 코다는 자기를 뭐라고 이해해야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1차적인 어떤 정의는 내렸지만, 이 다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소통이나 관계 맺기를 염두에 두고 한 그 다문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 중심주의라는 말이 끼어들게 되는 건데, 이 소속의 이야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코다의 그 정체성 이야기 하기 힘든데,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있다, 뭐 사이의 존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결핍일까? 혹은 이게 자원일까? 약간 자본주의 이 용어를 빌려서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농인이 농문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장애인들 중에서 그래도 농인들의 지위가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수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의 소지가 언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타생시키는 어떤 다양한 그 자원화의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립과 자긍심 사이라는 말을 했지만, 자긍심에 더 방점을 두고 고립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새겨 들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농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의 어떤 역사성이 있고, 그만큼 동요할지라도 동질화가 가능한 어떤 토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다가 이 농문화와 청문화 사이에, 어떤 텅 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적 존재로 양문화
모두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쳐 있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면 경계적 존재로서 그 양문화가 각자 성찰해야 되는 어떤 결핍의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각 문화가 갖고 있는 뭐 농문화에도 어떤 폐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위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기라든가 범죄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해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고 제3의 혹은 제4의 다른 그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종족 관점에서 보는 그 다문화인들과 유사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경계적 존재로서 역할을 창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새롭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문화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문화 모두를 나름 이해하면서 그 나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 이해하면서 이 나름이 코다의 특수성을 가리키는 거죠. 경제적 존재로서 나름 이해하면서 이 두 문화를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더 올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다, 매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근데 음성 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했던 게 수어의 문자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옆에 앉아 계신 박은영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수어를 써도 이것을 그냥 문자 활자화할 때는 한국어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 거죠. 그래서 수어는 몸짓 언어잖아요. 그런데 활자로 옮기면은 활자 언어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철학에서 음성 중심주의를 얘기할 때는 동일한 언어를 쓰는 문화 안에서 음성이 활자보다 더 높은 혹은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 그럼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활자는 언제나 전이거나 후예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어떤 언어 행위에 전에 있거나 혹은 언어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조정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음성 언어는 그 즉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죠. 그 현존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말 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 했어도 나 반성했거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와서 고쳤어 라고 해도 그때 네가 그 말 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이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치의 우월성 때문에 이제 활자 문화, 음성 문화 두 개를 구별할 때 음성 문화의 어떤 우월성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성 중심주의가 지금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자기 정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어가 소통에서 장애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음성 중심주의 때문이 아니라 수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만들어낸 문화가 그렇지 않은 청문화에 비해서 훨씬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지위에 있게 된 각 요인들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거
이것의 문제점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음성 중심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또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중심주의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 중심주의가 얼마나 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장애화를 강요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다중적으로 얽혀서 장애화를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심화시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세 번째 생각이, 보통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얘기할 때 항상 비장애가 중심에 있고 각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비장애와 장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베트남 문화, 너는 뭐 타이 문화, 너는 뭐 문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문화를 지향한다. 모든 문화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문화가 배치되는 구도를 보면 한가운데 말하자면 한국 문화가 있는 거죠. 선주민 문화로. 그리고 삥 둘러서 이제 뭐 타이 문화, 베트남 문화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받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어떤 결정이 일어나야 될 때는 항상 한국 문화가 중심이 돼서 다른 문화들의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다른 문화들의 그 행동이나 혹은 태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다문화지만 그 권력의 배치 상태를 보면 이건 다문화가 아니다. 잘못된 권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어떤 관용의 체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 중심주의냐 시각 중심주의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는 말하자면 비장애인이 센터에 있는 걸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놔둔 채 주변에 있는 그 각각의 장애를 이제 갖고 사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늙어가면서 여러 장애를 겪고 청각도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도 여러 그 비장애인들과 아니죠. 비장애인도 어떻게 그 장애를 갖고 사는 여러 그 장애인들과 같은 원안에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중심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성 중심, 시각 중심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음성 중심, 시각 중심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그 고통을 모르는 어떤 이상적으로 상정된 이데올로기로서만 가능한 그 완벽한 신체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비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사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얘기해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농문화, 뭐 코다, 농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농인의 지위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다른 장애인들의 지위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높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낫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코다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코다는 누구인가? 라는 것은 저는 코다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다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연대하는 이 장애 불러보고 싶은 거지? 연대하는 장애가 가면은 함께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가는 것은 생리로 빠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는 건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체화가 상황적으로 국면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둘 때 가능하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상황적으로 그때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지
하나의 정체성이 상황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되는 것으로 있으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다도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상황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돌봄 얘기 못해서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좋은 얘기 해주신 김영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기명희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명입니다. 오늘 학술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오라 그래서 왔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차분해서 목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전 분위기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실태조사를 읽으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싶기도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김영호 선생님처럼 이게 문화와 이렇게 너무 쉽은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는 왜 따로해야 그렇고요. 저는 제 경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인의 자녀. 왜 농인의 자녀를 코다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왜 코다라고 할까? 왜 코다라고 명명하고 스스로 이렇게 불리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실태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왜 코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코다라고 명명할까? 라는 생각이 바로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용문화, 문화의 그 독특성, 그것에서 기인되진 않았을까?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는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코다라고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육을 이제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각 장애인 유형에게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교육을 하는 일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어느 곳에 이제 지역에 가서 농아인 협회에서 이제 농인들을 모셔놓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교육을 하게 됐어요.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그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저는 그 수어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저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 같은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 지금 수어 통역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 수어 통역이 너무 표준 수어 통역이라 농인들이 하는 수어와 달라서 이해 못하는 거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다시 교육을 중단하고 혹시 농인 수어를 하실 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직원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표준 수어 하시는 분 한 분, 농인 수어를 하시는 한 분, 수어 통역 두 분이 서서 교육을 겨우 마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 농인 안에서 이 다양성, 언어조차도 수어라는 것조차도 공통되지 않는 이 다양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태 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주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되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왔고요.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 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건 이 코다라는 이 자녀에게 노인의 이 현실이 지금의 뭐 노동, 교육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학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결국 교육과 노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들의 이 취약한 상태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고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코다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 연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끈,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끈에 여전히 매여 있고 그래서 이 현실이 이 사회에서 우리 부모 그리고 나는 좀 달라져야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자원 없는 상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 없는 상태에 놓여진 이 코다들의 현실이 과연 얼마큼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예, 그래서 실태보고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게 여러 사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11분의 면접 심층 한 것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다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다의 경험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사실 실태조사서에 경험들이 이렇게 다 써 있었잖아요. 면접한 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장애인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가족이 주는 부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주는 억압과 차별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시각장애, 우리는 심청이 이야기 알잖아요. 아버지의 그 시각장애인은 아버지의 지팡이 항상 끌고 다녔던 그 심청이 있는 것처럼 지체장애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죠. 특히 장애 여성 같은 경우 아이를 가지고 출산할 때 되면은 딸을 낳아야 할 텐데 친정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낳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딸을 낳으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장애인의 자녀는 아들보다는 딸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딸은 뭔가 돌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들보다는 낫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다 생각하는 이 젠더적 관점이 장애인에게 그대로 답습되고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보면은 코다 중에서도 아들보다는 딸이 더 적극적으로 매사에 자기의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해왔고 그리고 장애인의 자녀니까 착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엄마가 이러니까 너는 더 착하게 굴어야 된다 라고 가족으로부터 억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친인척,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엄마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아버지를 도와줘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당연하게 그런 돌봄을 역할을 맡겨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지체장애인 장애인의 자녀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억압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돌봄에 돼야 되는, 사실은 어렸을 때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엄마 아버지를 뭔가 도와주는 입장으로 계속 놓여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는 뭐지라는 정체성의 혼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부모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그대로 자녀에게도 답습되는 그런 현실이 여기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만난 농민들이 대부분이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사실 농인 교육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장애인 운동 안에서도 농인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있었지만 큰 이슈화되거나 크게 그것에 가지고 무슨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또 적극적인 뭔가 만들어내는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취약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문제들을 보면서 이 의사소통, 앞에 제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도 촘촘한, 좀 뭔가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촘촘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논의하고 좀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을 좀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농인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농인의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농인과 지체장애인과 농인과 시각장애인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농인들의 고립이 사실 하나의 자긍심도 문화도 형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과 융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물론 꼭 해야 된다는 건 맞나? 라는 고민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현실에서도 코다는 사회에 나가서 이 청문화와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청문화와 살려면은 이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여전히 사회는 코다에게 보는 시선은 불쌍하다, 너의 부모가 너한테 짐이다 라는 관점을 줄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농 부모도 이 사회에서 좀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코다도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코다의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노인정책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제 몸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앞에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문화와의 만남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현실적인 노인정책, 아동정책, 모든 정책 안에 이 농민의 이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 것인지,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실태 조사를 보고 있으면 이 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이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경험들이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인과 농인의 차이 안에서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노인도 노인들과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코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청년들도 만나야 되고, 아동 교육,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코다들이 아동 인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 정책도 우리가 검토해보고, 이 아동 코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노동들이 아동 인권 착취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부터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 장애계가 함께 만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4년 동안, 7년 동안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다 만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인이 무대에 올라가서 한 무대에서 농인 대표가 수어로 발언하는 모습, 이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든 장애, 지체장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수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농인의 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하려면 나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의사소통의 중요성, 법안에 이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 넣어야 된다. 이 법안이 넣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의사소통이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사소통 조력인 배치가 의무되어 있다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농민들의 의사소통에 지원도 물론 있지만 이후에 수어통역, 방송 안에서 소통에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싸울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도 의사소통의 필요성,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이것이 의사소통이 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농인들이 투쟁해서 싸워서 만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면 버스를 타실 때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에 시간이 나오죠.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이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청각장애인 농인분들이 집단으로 국가인권에 진정을 했고요. 진정을 통해서 버스 안에 전광판이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라니 나오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공고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문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문화가 바로 모든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농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내려면 함께 싸우고 알아가야 된다. 저희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집행위원장님과 농인 집행위원장님 두 분이 기자회견 하다가 그 두 분만 남겨놓고 우리가 다 가버렸어요. 갑자기 이분들이 어디 가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 위원장님을 도와야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농민 집행위원장님은 이 두 분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집에 갔을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막 놀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 시각장애인 위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위원장님, 그 농인 집행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어떻게 가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하는 말이, 그 시각장애 분이 집행위원장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서로 잘 통해요.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수어를 하면은 시각장애 모를 거고, 수어들은 시각장애 분은 좀 농인은 또 말을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두 분이서 택시를 잘 타고 집으로 갔대요. 어떻게 했냐? 손에다가 서로 글씨를 썼답니다.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각자 집으로 잘 가셨대요. 우리는 만나야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가 호다의 이런 상황, 어릴 때부터 돌봄 노동을 해야 되고 독박 노동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 그리고 호다의 앞으로 사회에서의 활동과 여러 가지를 자기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려면 저는 이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우리가 만나서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싸워서 바꿔내 가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농인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좋겠다. 저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 썼습니다. 요즘에 그 장애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과연 나의 자녀가 나한테 나를 선택하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의 차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의 그 차별, 이런 것들, 그 경험들을 알아가기 위한 만나고, 오늘의 이 실태조사 보고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호다가 이제 말한다. 말한다? 나쁜 애가 아닌데? 수어한다? 어쨌든, 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나오고 있다. 이 경험이 나와야 뭘 할 건지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험 드러내기. 시작을 오늘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두 분께서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김영호 선생님의 말에서는, 토론에서는 누구를 연대회장에 부르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코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가 이제 저희의 질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박기명희 대표님의 토론에서는 자기 삶의 선택권을 가지려면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 저희가 질문들,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들을 앞으로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대관이 또 다음에 이어져 있어서 저희가 공간을 더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정리는, 행사 정리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들, 숙제들을 안고 가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장애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부모로서 농부모 교육과 포다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농부모 당사자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그리고 포다와 농인들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단체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각 포다코리아가 이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값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많은 운동들, 많은 지형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함께 연대할 것인가의 어떤 방향으로 이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값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다들의 경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맡아주신 그리고 연구 진행해주신 황지성 연구자님과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김영옥 선생님 그리고 박기현이 대표님께 큰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